우리는 택배를 붙일 때, 누군가를 위한 선물을 할 때, 혹은 위험한 것을 운반해야 할 때 항상 포장지나 포장 용기를 사용하죠. 맞아요. 그 중에서도 포장에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종이 상자죠. 종이 상자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목재를 사용하여 포장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목재로 만든 상자는 무겁고 비쌌기 때문에 작거나 가벼운 물건을 넣는 데는 적합하지 않았죠. 1817년 말콤 손일경이 최초의 상업적 종이 상자를 생산했죠. 손일경이 생산한 종이 상자가 사용되긴 했지만 진정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다음 세기가 된 직후 켈로그 형제가 종이 상자를 사용하여 시리얼을 포장했을 때부터라고 해요. 종이 상자 위에 인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예쁜 포장 용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종이 상자는 많이 사용되게 되었죠. 이후 골판지처럼 속에 골진 형태로 되어 있는 상자가 개발되었죠. 미국은 골판지를 만드는 데만도 매년 200억 달러를 쓰고 있다고 해요. 수화물의 90%가 골판지로 만든 상자로 배달된다고 하니 어마어마하죠? 골판지 상자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많은 과학이 숨어 있어요. 우리는 종이가 약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골판지 상자가 약할까? 아니죠. 골판지 상자를 잘 보면 트러스 구조가 보이는데 이 트러스 구조가 골판지 상자를 단순하면서도 단단한 상자로 만든다고 해요. 트러스 구조란 목재나 철근을 삼각형 그물 모양으로 설계해 하중을 지탱시키는 구조를 말하거든요. 종이에 힘을 더하기 위해 주름을 넣는 것인데 종이 상자에 강력한 구조적 힘을 불어넣어준다고 해요. 포장의 필수품이 어디 상자뿐인가요? 우리에게는 뽁뽁이로 익숙한 에어캡도 있잖아요. 심심할 때 터뜨리고 놀면 재미있는 포장재로 뽁뽁 터지는 소리에 비유하여 뽁뽁이로 불리기도 하는 그거 말이죠. 네, 에어캡은 우리 일상에서 흔히 택배 상자 안에 물건이 파손되지 않도록 완충제 역할을 하는 포장재죠. 수천 개의 공기주머니가 있어 물질을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죠. 에어캡은 1957년 발명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벽지 용도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사용처 없이 실패를 거듭하던 에어캡을 IBM이 처음 포장재로 활용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완충제로 거듭나게 됐다고 하네요. 뽁뽁이의 재질은 저밀도 폴리에틸렌이라고 해요. 저밀도 폴리에틸렌은 가공성이 좋고 연성을 지닌 데다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주로 식품 포장용 랩과 비닐봉지 등을 만드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죠. 그렇다면 식품 포장 기술은 어떨까요? 우유팩은 우리가 신선한 우유를 어디서나 편리하게 마실 수 있게 해준 하나의 혁명이었죠. 라우싱은 스웨덴의 무균 종이팩 포장법 발명가죠. 당시 우유는 금속 용기나 유리병에 담겨 팔렸기 때문에 제품들은 유통기한이 짧았다고 해요. 멀리 배달하기 위해선 복잡한 냉각 시스템이 필요했던 거죠. 라우싱은 비싸고 위생적이지 못한 우유병의 개선 방법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 결과 1944년 라우싱은 종이 튜브의 양 끝을 직각으로 어긋나게 붙인 삼각볼 모양의 용기를 구상해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용기의 이름을 사면체 모양을 일컫는 테트라팩이라고 지었던 거죠. 테트라팩으로 포장하면 최대 1년까지 신선하게 보존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 공장에서 식료품점까지 운반하고 보관하기 위한 냉각 시스템도 필요 없어졌죠. 또 그만큼 에너지, 전기료 등 다양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해요. 무심코 쓰고 버리는 포장재 하나에 많은 연구와 노력의 과정들이 숨어 있었죠. 이러한 포장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생활도 과거보다는 조금 더 편리해질 수 있었던 거죠. 우리들은 마트에서 과자를 사 먹고
간편한 즉석 식품을 먹기도 하죠. 지금 우리에게 이런 당연한 것들에도 사실 식품 포장 속 과학의 공이 크다고 해요. 봉지 과자만 해도 그래요. 봉지 속 질소는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과자의 기름은 산소와 만나면 산화 반응을 일으켜 과자의 맛과 색이 변하게 되는데, 비활성 기체인 질소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 오랫동안 과자의 맛과 색을 유지시켜주죠. 또한 과자의 부서짐을 방지하기도 하고요. 편하게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즉석밥에 일회용 용기와 뚜껑은 식품의 무해한 특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는데 100도가 넘는 온도에서도 성분과 외형이 변형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죠. 이 때문에 용기는 전자레인지와 끓는 물에서 조리가 가능한 거예요. 용기를 얇게 만들고 또 제조하는 과정에서 열이나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또 소비자들이 조리하는 과정에서도 안전하게 뒤틀리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들이 있는데요. 이것들도 각의 모양이라든지 개수 같은 것들도 수십 번, 수백 번의 테스트를 거쳐서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각을 찾아낸 게 현재 용기입니다. 뚜껑으로 쓰이는 비닐도 평범하게 보이지만 무려 4겹으로 이루어져 용기와 바로 밀착돼 있죠. 중간의 특수층은 산소를 차단해 완전 밀봉 상태를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이런 특수 용기로 인해 즉석밥이 상온에서도 부패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렇게 만들어진 즉석밥은 상온에서 6개월 동안 보관할 수 있다고 하죠. 한국인의 대표 음식인 김치. 이 김치를 포장하는 용기에도 숨은 과학이 들어있대요. 사각형 김치 박스 용기는 특허를 받은 김장도 권리를 응용한 포장 시스템으로 포장 윗면 뚜껑 안에 누름판을 사용해 김치 양념이 더욱 깊게 배면서 변색, 탈색 및 곰팡이 발생을 방지했대요. 특히 김장떡 원리는 별도 가스 흡착제가 필요 없으며 외부 공기와의 원활한 가스 순환으로 김치가 아삭하게 살아있다고 해요. 우리가 즐겨 먹는 봉지라면의 포장지는 화학물질인 나일론, 폴리에스터, 폴리프로필렌 등의 필름을 3, 4중으로 겹쳐서 만들었죠. 포장재는 빛과 공기의 투과를 방지해 제품의 신선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죠. 식품용으로 쓰이는 필름은 인체 무해한 포장 재질을 사용하고요. 커피 믹스도 라면과 비슷한 원리로 포장되어 있죠. 한 겹의 필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겹의 화학 수지로 만들어진 다층 포장재인 거죠. 맥주 페트병은 3중막 다중기판으로 구성돼 있죠. 이 막은 나일론 소재와 7에서 10cm 길이의 나노 복합재 등의 물질로 구성돼 있어요. 이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이동을 막고 페트병의 내부로 침입한 미량의 산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맥주 페트병이 갈색인데도 특별한 이유가 있잖아요. 맥주가 햇빛의 자외선에 의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포장용기 개발자들이 자외선을 가장 잘 차단할 수 있는 갈색을 선택한 것이죠. 포장재만 봐도 우리가 먹는 식품을 더 맛있게, 더 오래, 더 안전하게 보존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듯하네요. 배달 서비스가 늘고 포장 쓰레기가 급증하면서 포장재를 치우느라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흔한 것 같아요. 한 번 사용하고 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상자나 바구니, 플라스틱, 스티로폼, 포장재 등이 산처럼 쌓이고 이를 회수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더 문제가 되는 건 이런 포장재들이 분해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밀랍으로 코팅한 종이 용기, 즉 우유팩이나 과일 주스 케이스 등은 그 두께에 따라 분해되는 속도가 다른데 대략 2에서 3개월이 걸린다고 해요. 비닐봉지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10년에서 20년이 지나야 땅에서 분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성분에 따라 최대 1000년이 걸리기도 한다고 해요. 알루미늄 캔은 분해되는데 200년 가까이 걸려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뿐만 아니라
숲에 사는 동물들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삼켜 목숨을 잃게 하는 위험한 쓰레기로 알려져 있죠. 쉽게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 생수통은 500년, 유리병은 100만 년에서 200만 년이라니 후손들에게까지 쓰레기를 물려줘야 할 상황이네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엔 바이오 소재 포장재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해요. 비닐 제품을 이제 만들려면은 많은 이제 그 석유화학 원료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석유화학 원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 이산화탄소가 100% 사용한다고 봤을 때 이러한 이제 바이오 원료를 이제 몇 프로 이제 사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이산화탄소의 이제 발생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이러한 이제 분해 과정에서 이제 빨리 분해가 됨으로써 또 이제 지구 환경의 오염도 훨씬 이제 적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바이오 소재, 그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식물체 바이오매스인데요. 그 대표적인 소재가 바로 나뭇가루와 옥수수 껍질 가루 등이죠. 이러한 바이오 소재 포장재의 원료를 생산해내고 있죠. 이러한 바이오 소재 패키징 생산에 있어서도 몇 가지 충족시켜야 할 조건들이 있죠. 우선 바이오 소재 특성상 물성이 약한 만큼 이 부분을 개선하고 모든 제품은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분해 기간을 제품의 유통 기간에 맞춰 조절이 가능해야 하죠. 무엇보다 친환경 바이오 제품이 가격이 비싼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바이오 소재 포장재의 확산이 늦어지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보통 가격 경쟁력에서 일반 포장재와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산된 포장재,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비닐 제품들, 각종 식품 포장재 등 다양하죠. 최근엔 바이오 소재의 포장재를 생산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포장재의 추가 기능을 부과하기 위한 연구도 계속되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계피 추출물, 계피에 있는 추출물들이 대부분 벌레들이 좀 싫어하는 냄새입니다. 그래서 계피의 추출물을 적용을 하면은 이 포장재 속의 내용물에 벌레들이 좋아하는 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장재를 뚫고 들어가지 않는 기능을 유지를 하는데, 그런 기능성 물질들은 대부분 소위 식물이나 천연물질에서 유래된 물질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 성분의 포장 내용물까지, 그리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추가 기능까지 더해진다니 포장재도 진화하고 있다는 게 실감나네요. 그렇죠. 이제 더 이상 포장재 처리 때문에 골치 아파야 할 일은 없어야겠죠? 하루가 다르게 포장재가 다양해지고 포장 기술 또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죠. 특히 포장 공정도 점차 첨단 자동화되고 있다고 해요. 이곳에선 일명 거미 로봇이라 불리는 포장 로봇이 필름 포장까지 된 것을 박스에 담는 작업을 맡아 하고 있다고 해요. 로봇이 10개씩 진공 패드로 빨아들이죠. 그런 다음 이동을 시켜 박스 안에다 10개씩 넣어 쌓고 40개가 차면 내보내는 방식을 반복하게 되죠. 컨베이어 벨트를 멈추지 않고 실시간으로 포장 공정을 수행하는데 1시간에 로봇이 왔다 갔다 하는 횟수가 2,000번 정도 된다고 해요. 이 공정을 사람이 할 경우 제품을 한 번에 10개씩 잡고 4번을 넣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죠. 게다가 양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2명이 일을 해야만 하죠. 하지만 거미 로봇의 경우 한 대가 2사람 몫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반복 작업의 노동 강도를 줄여주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해요. 폭이 좁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석션 패드를 이용해서 제품을 10개씩 빨아 올린 다음에 박스에 넣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요. 널쩍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정렬해주는 정렬기가 있어서 10개를 정렬을 먼저 한 다음에 양쪽에서 집게로 집어서 박스에 넣는, 그렇게 2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이 만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편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해요. 특히 간편하게 눈으로 맛,
신선도 등을 알아낼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서요? 김치의 숙성 정도, 고기나 과일, 야채의 신선도 여부를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식품 인디케이터가 있다면 가능하죠. 예를 들어 김치는 산도 농도가 4.5일 때 젖산균이 가장 풍부해지면서 고유의 맛을 낸다고 하죠. 따라서 산도 4.5가 되기 전까지 계속 숙성시키고 이후엔 냉장 보관을 해야 맛있는 김치를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산도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고분자 물질을 사용하여 새김치는 산도 6.0, 맛있게 익은 김치는 산도 4.5, 그리고 신김치는 산도 3.0 등으로 구분한 뒤 표시계를 김치 포장재나 김치통에 부착하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김치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입장에선 먹어볼 필요도 없이 이 표시계를 보고 맛있는 김치를 구분해낼 수 있으니 편리하겠네요. 김치뿐 아니라 각종 채소와 유통기한이 한정되어 있는 식품에 응용도 가능하겠죠. 다양한 첨단 포장 기술들이 있겠지만 우주인에게 보내주는 식량을 포장하는 일만큼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 게 또 있을까요? 맞아요.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지내려면 지구에서 음식을 가져가야 하는데 이때는 우주 환경에 맞는 포장 기술이 필요하죠. 미세 중력이라는 특별한 환경에서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야 하고 물이 우주선에 흩어지면 기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어 절대로 새지 않도록 포장해야 하죠. 또 우주선에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상온에서 5년까지 두어도 상하지 않고 안전해야겠죠. 포장의 무게 또한 중요한데요. 1kg을 우주로 보내는 데는 약 5천만 원이 넘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포장은 최대한 가벼워야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러시아 생물의학연구소에서 인증을 받아 2008년 이소연 박사가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갈 때 한국 우주식품을 보낼 수 있었죠. 김치처럼 국물이 있는 한국 전통식품을 보관하는 데 알맞은 포장법을 개발해냈죠. 저기압과 저중력 환경에서 국물이 포장으로 흡수되도록 했고 압력 평형 기능이 있는 기체 투과 필터를 넣어 포장을 뜯었을 때 내용물이 흩어지지 않도록 만들었죠. 지구에서는 그냥 먹으면 그만인데 우주에서는 정말 사소한 것까지 신경을 써야 하네요. 다양한 상황과 요구 조건에 맞게 포장 기술도 함께 발전해 나가는 거죠. 엉뚱한 궁금증이 지식이 되는 시간. 과학의 발견. 엉뚱한 질문, 유쾌한 상상. 오늘의 질문은 까매진 은수저를 다시 반짝반짝하게 되돌리려면 옛날에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비운의 왕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로 엉뚱왕.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식탐 때문에 슬픈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엉뚱왕의 전설이었습니다. 예로부터 궁중에서 비상이라는 독을 감지하기 위해 사용해온 은수저. 도대체 은이라는 금속은 어떤 특징이 있기에 이 같은 독에 반응하는 걸까요? 은은 은백색을 띠고 있는 금속으로서 반응성이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금속으로 많이 쓰여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이라고 하는 원소하고는 의외로 잘 반응하고 있고요. 달걀 속에는 황을 포함하는 우리가 아미노산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뜻하게 덮여진 달걀과 서로 반응하게 되면 이때 검은색의 황화은이 생기게 되고 은표면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멜. 은수저와 황화은의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 달걀찜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은수저로 달걀찜을 휘휘 저은 후 요리가 끝날 때까지 꽂아둔 채로 기다렸는데요. 잠시 후 은수저 표면이 정말 시커멓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까운 이 은수저 다시 반짝반짝하게 되돌릴 수는 없을까요? 화학 반응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요? 알루미늄 포일을 깐 냄비에 물과 소금, 은수저를 넣고
끓여주세요. 물이 팔팔 끓는 동안 은수저가 점점 깨끗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검게 변한 은은 황화은인데요. 바로 은이 황과 반응해서 산화된 것이죠. 이때 알루미늄 호일을 깔고 은수저를 넣은 상태에서 가열하게 되면 알루미늄과 황화은이 반응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은은 원래대로 환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소금을 넣어주게 되면 그런 반응이 좀 더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도와주는 전해질이 되는 것이죠. 소금뿐만 아니라 다른 전해질을 이용해도 이 반응은 잘 일어나겠습니다. 원리는 알루미늄과 은 사이에서 전자가 이동하는 산화와 환원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알루미늄이 은보다 어떤 물질에 대한 반응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은수저의 황화은이 알루미늄 쪽으로 옮겨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수저의 표면을 깎아내지 않고도 반짝반짝하게 되돌리는 과학의 원리. 여러분의 엉뚱한 궁금증 깨끗하게 해결!